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경제연장 오늘 시작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보다는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 중립적인 개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주말 을지로 일대에선 임대업자를 중심으로 조세저항 집회가 열렸습니다. 과세 형평 논란과 주요국 대비 조세 부담률 살펴보겠습니다. 의견이나 궁금증 문자 샵 3698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홍기영 인천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홍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뭐 지난 주말에 네. 을지로 입구에서 네. 조세저항 집회가 열렸는데 네. 아니 세금 반대하면서 거리로 이렇게 집단으로 나와서 시위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던 거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아주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 찾기에 세금만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 스스로 결성이 돼서 이렇게 나왔던 시위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이제 세금을 가지고 야 우리 자유민주 이런 국가 자본주의를 하는 시장경제 기반인데 내가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해서 재산을 형성했는데 아니 세금이 보니까 내 재산을 단순히 어느 정도 이렇게 살 기여를 위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재산 꼭 박탈 아니야?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그 국민의 제일 이 중요한 사유재산제를 거기에와 관련된 시위라는 면에서는 다른 시위하고는 전혀 양상이 다른 아주 매우 중요한 기록적인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날 피켓을 보니까 네. 제가 뭐 전해드릴까요? 세금으로 국민만 죽이네. 집 하나 있는 게 무슨 죄인가? 예. 악덕 증세 중단하라. 안 소장님 뭐 피켓 좀 이해가 됩니까? 아니, 뭐 저는 뭐 집회 전문가이니까 또 사실 제가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서 이렇게 집회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만든 것은 어떤 사회경제 약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지자체 정책에 대해서 할 말 있는 사람 누구나 해라는 거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누구나 목소리 낼 수 있어야죠. 굉장히 또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하셨잖아요, 평화적으로. 그래서 저도 눈여겨봤고요. 세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렇게 이번에 좀 중규모 집회였는데 그거 외에도 예전에도 자동차세가 너무 불합리하게 과세돼서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해서 자동차세?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게 많이 경감되는 것으로 예전에 아파트세보다 더 많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도 바꾼 적도 있고요. 제가 모두가 쓰는 이 휴대폰에도 예전에 전파 사용료가 춘조세처럼 나왔습니다. 1년에 12,000원. 제가 예전에 했던 참여에 대해서 소송해서 없앤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 올바른 건 아니죠. 누구나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열기는 뜨거웠어요. 제가 보기에도. 가셨습니까? 아니, 가지는 않았고 네. 저도 눈여겨봤죠. 네, 이제 네. 뭐 여러 소식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증세가 사실은 이제 다주택자 투기 근절 또는 불로소득 환수라는 것이 중점적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는 매우 높습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도 작년에 납부하신 분이 딱 1%입니다. 51만 명. 그리고 올해도 한 2% 안팎일 텐데 물론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온 집회 중에 제가 눈여겨볼 부분은 1가구 1주택인데 내가 뭐 집값을 올려달라 한 적도 없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또 최근에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니까 재산세가 좀 더 나왔더라. 나중에 우리까지 종부세를 내게 되면 사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집값이 오르는 잘못된 사회 현상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 거에 대한 억울함도 있으셨어요. 저는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임대사업 등록자들하고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외칠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그러나 국민적 평가는 또 피할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양면을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부는 1주택자들은 세금이 안 늘어난다. 이번에는 다주택자만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사실 1주택자도 종부세가 0.2에서 0.3% 예, 맞습니다. 올라가잖아요. 예.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공정시작 평가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 조금 올라가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항상 팩트 체크. 그래서 제가 네. 모든 국민한테 세금 폭탄이라는 건 맞지 않다. 그냥 종부세를 중심으로 내니까 1%에서 2%인데
다만 1주택자들 중에서 집값이 뛰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를 예전에 막 40% 50%도 안 된 걸 뭐 60% 70% 이렇게 목표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가 예전보다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 더 나온 집들은 어쨌든 부담 느끼는 거죠. 특히 부모님이 둘 다 소득을 벌거나 배우자 중에 한 명이 고소득층인 집에서는 부담을 못 느낄 텐데 아무래도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고령층 부부가 사는 집에서는 재산세가 오르는 것도 부담이고 그다음에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710 대책에는 없었지만 그전 대책에는 일가일주택 종부세도 조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장기 보유 공제로 공제를 높이겠다고 해서 소득 없이 길게 사신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는 병행했는데 저는 투기를 건재하고 불로소득 환수하기 위해서 또 집값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가 올라가면 내놓는 건 자명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그걸 피하고 있으니까 그 특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궁극적 여론도 그렇고. 근데 저도 저분들 주장 중에서 1가구 1주택 중에 실거주하고 있거나 장기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거기에다 소득도 없거나 작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그분들에게는 큰 증세라는 느낌 안 들도록 좀 더 조치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 예. 네. 홍 교수님한테 여쭤볼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정책 신뢰도랑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12.16 대책에서 이미 올린다고 했던 거는 기정사실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작년에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집회를 한단 말이죠. 그건 결국에는 그 뒤에 잇따른 어떤 임대차 3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또 다주택자를 겨냥하니까 지금 1주택자건 뭐 임대 사업자든 다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정책 신뢰도 어떻게 이거에 대한 청토라고 봐야 될까요? 다른 거와 달리 부동산은 뭐 바로바로 사고 바로 팔고 그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잘 세금을 혜택을 주고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해서 장려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그러면 나는 임대 사업으로 앞으로 그러면 하겠다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또 주택을 더 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투자도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년 정도 아니면 8년 정도 이렇게 해서 5%만 올려주고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그때까지만 딱 하고 끝날 거라 생각한 게 아니고 더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4년이나 8년 딱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임대사업은 세금 혜택을 못 주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러면 괜찮은데 세금이 그냥 갑자기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왔던 거를 엄청 나오게 되죠. 이제 왜냐면 3가구 주택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분은 이제 그걸 전혀 할 수 없고 팔아야 되는데 팔라고 하면 또 그때 가면 양도소득세 지금까지 서울 같은 80% 정도까지 막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니 내 4년 정도의 물가 수준도 못 건지고 80%를 내놓으라 그러면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거 이렇게 하니까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소고입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소고입법이라고 곤란하다 이렇게 할 주장한다는 만하죠. 거죠. 네, 그 왜냐하면 아까도 했습니다. 네. 내가 그에 따라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에는 세금이 증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돼서 내가 그 사업을 접게 된 거 정도가 됐고 그 재산이 그냥 어느 정도 또 다른 데 대체할 수만 있으면 또 그래도 괜찮은데 완전히 이거는 재산의 소득을 거의 다 가져가게 돼버리가 되니까 그런 그 해당자들은 대단한 불만이 있게 되고요. 그건 1가구 1주택자들도 이번에 세금도 또 상당히 늘고 하니까 요번에 그 바라다 보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로 저는 보입니다. 재산이 웬만하면 갖고 있고 재산세도 30% 평균 올렸다 하고 이래서 지금 요번 그 시위는 앞으로 양상이 상당히 또 달라질 확률도 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 3법 중에서 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네. 이제 새로 도입이 네. 된다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에 계약한 것도 적용을 하니까 이것도 소고입법이다. 이런 네. 반대 의견을 하는데 그게 소고입법이 됩니까? 자기가 이제 네. 지금 현재 계약 중이잖아요. 예. 계약 중이고 그 계약에는 다양하거든요. 깎아준 사람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다른 집보다 좀 덜 받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 정상 가격으로 이제 자기가 계약을 하고 싶고 조금 오르면 오른 대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무조건 5%만 이제 지금 현재 계약 중에도 하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계약부터 언제 되면 그때부터 5%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불만이 덜한데 지금 있는 사정을 고려 안 하고 바로 너는 계속 그 사람 살게 해야 되고 2년 산거 4년 동안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바꿔도 그건 5%만 해달라 그러니까 불만이 있게 되겠죠. 네. 그럼 혹시 뭐 법사위 지금 진행 중인데 통과가 돼서 재산권 침해로 뭐 소송이나 법리적 해결이 한다면 저는 혹시 그런 소송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이길 네. 가능성이나 뭐 그거야 뭐 제가 뭐 가능성은 그걸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전례가 있었나요? 아니 이런 전례는 이제 뭐 별로 없었죠. 있었으면 벌써 뭐 얘기가 됐지만 다만 그러한 이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 소지가 침해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하고 있는 현재 뭐 아무나 소송 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헌재도 그래서 해당하는 분들이 중심으로 일단 제소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재산권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생활과 자본주의 그 재산은 더 두텁게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다만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란 공동체에서 상생의 가치가 병행돼야 된다고 헌법에도 경제민주화라든지 토지공개념이라든지 또는 재산권 같은 그런 기본적 권리도 공공의 복리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건물주 선생님들한테 세입자들하고 계속 무조건 살아라 하면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은 우리 정말 임대인께서도 한번 이 방송 보시면 이제 제가 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상가도 10년을 장사하게 보장을 해줍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요. 근데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보면 상가보다 주거 공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거는 1989년도에 1년에서 보호기간이 2년으로 31년 전에 늘어나고 아직까지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민들 학제는 6년이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도 군대나 유학이나 알바까지 하면 6년인데 그 사이에 세입자도 이사 다니기 바쁜 거거든요. 최대 막 2번씩, 3번씩 이사 다니는 거거든요. 아이들 학습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계속 서민들의 가정들은 서민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상가도 10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길 가다 보면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가맹점. 거기도 10년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기본적 생활은 10년 단위로 한국 사회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장해 주는 거로. 근데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번에 법사위 통과시키려고 안을 보니까 2+2, 그러니까 최장 4년입니다. 만약에 건물집장에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 우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법이 통과됐다 그러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한 1년 6개월 살았으면 앞으로 이제 2년 6개월만 더 살면 그러니까 그 현재 그때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이 새로운 법이 적용은 통과되면 적용이 된다. 되지만, 그게 소구 입법라고 지금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2+2니까 최장 4년이기 때문에 이러면 지금 있는 분한테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연장이 되면 2년 6개월이면 계약 해지할 수 있게 되고 또 건물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본인들이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여러 이유로 자기 집은 세놓고 딴 데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 이유라든지 교육의 이유라든지 또는 뭐 부모님 간병의 이유라든지 그분들이 직접 들어서 사는 경우는 계약 연장을 안 할 수 있게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 건물주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를 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은 전월세 보증금을 꼬박꼬박 잘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올릴 수 있냐면 상가도 재산상의 이득을 많이 취하는 상가도 5% 이상 못 올리게 지금 법에 되어 있는데 주택은 사실 주거 공간이라는 안정성이라는 기본권에도 불구하고 역시 5%나 인상할 수 있긴 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좀 예전보다는 좀 더 불편해지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건물주들 보호해주는 장치도 일부 강화하면서 조금 우리 세입자들도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더더욱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서민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은 더더욱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사를 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사를 다녀보시면 다 알잖아요. 전월세가 뜁니다. 공인중개사비도 내야 되고 이사비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 이사 노동도 해야 돼요. 하루 쉬어야 돼요 또 심지어. 하루 이틀.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서민들은 소비를 못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게 큰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 조치만큼은 사실 저는 토요일 날 집회에서 일가일 주택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귀담아 들었다 했잖아요. 저는 네.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이 세입자를 조금 더 보호해주는 조치는 이제 대한민국 정도의 국력이나 민주주의 정도로서는 그 정도는 건물주 선생님께서 좀 수용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저 임대차 3법은 또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거고요. 이번에 정부 세제 개편안을 조금 본다면 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새로 신설해서 45%로 올리잖아요. 네. 연소득 10억 네. 이상. 네. 이 정도면 이제 부자들을 겨냥한 정교한 핀셋 증세다. 이렇게 이제 반론이 많은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세금에서는 핀셋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금, 소득세나 법인세는 전부 조세 전가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만 딱 하면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사실 그 사람이 힘들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밑으로 간다고. 예를 들면 요번에 45% 가는 분은 10억이에요, 소득세. 근데 대부분 이게 한 16,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네. 근데 저 사람 대상이? 수는 적은 건 네. 맞아요. 한 9천억. 예, 9천억. 그러니까 한 1조 가까이 걷는데 거기에 그 양도소득자가 한 5,000명 되고 근로소득자는 한 3,000명 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배당소득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자기 소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을 뭐라면은 대기업에 있는 임원이 내가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 때문에 거기에 나 월급을 더 달라고 그 주총에서 열면은 그 자기 월급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세금을 거두면 결국 뭐가 되느냐? 그 기업이 부담이 되죠. 그 기업의 전가가 됩니다. 기업에는 뭐예요? 중소기업을 후려치거나 임금을 깎거나 고용을 안 하거나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전부 이 전가를 수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한테 핀셋 과세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고소득자 가니까 이 사람만 좀 내서 밑에 쓴다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요 가능한 한 그래서 현대의 그 조세가 지금 2016년과 2020년 요번 거를 보면 우리나라가 2016년에 OECD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23이었어요. 네. 요번에 49.5로 바뀌지 않습니까? 저거까지 지방소득세까지 지방세까지 합하면. 그래서 제가 계산 딱 순서보니까 14번째가 들어가요. 최고 세율 높은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상위 상위 그룹에 이제 들게 되죠. 그런데 그때 2016년, 2020년에 다른 나라는 어땠느냐? 올라간 데는요, 이름도 뭐 리투아니아인가 뭐 아주 15% 있는 그 아주 낮은 데서 두 나라만 올렸지 올린 나라가 없어요. 내렸거나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는 규모가 큰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경제로. 근데 23에서 14위로 중간에 퍽 뛴 아주 특이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조세 환경이 뭔가가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 나쁜 신호를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도 안 좋아지고요. 또 우리 지금 이렇게 많이 거둔 사람이 핀셋이 아니고 다 조세 전가가 되니까 결국 뭐냐. 경기가 코로나 사태 어려운데 갑자기 지금 고소득자를 뭐 한다고 해봐야 경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소득세율이 좀 최고세율이 낮은 수준에 오히려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지금 올려야 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뭐 걱정 안 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 올린다고 했어요. 배당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기업에다가 하니까 저는 하여튼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요 도움되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예, 근데 아무튼간 이제 국가가 이제 점점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 OECD나 ILO라든지 IMF 등에서도 계속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수출이나 대기업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특히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는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내수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공공 부분의 지출을 늘려라는 것이고 하나는 민간 소비, 즉 노동자나 서민들이 소득이 늘어났고 소비를 늘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제가 막 어디에도 찾아보면 다 그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부분의 지출 확대하려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러 개 있는 집단에서 조금이라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잡는 대책일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 일부 환수함으로써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에게 쓰는 좋은 정책인 것이고 이번에 이제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사실 조세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크게 막 늘어난 분야는 없습니다만 눈에 띄는 분야가 이제 10억 초과 과세 표준 구간에서 이제 소득세율이 45%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소득세율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세계 8위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뭐 예를 들면 조세 부담률은 여전히 OECD 평균도 안 되거든요. 세금 부담률은.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 좀 오르신 계층들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근로소득자로 치면 최고위 그 CEO들이라든지 임직원들 네. 정말 10,000명 안팎밖에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세금 내고 부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지에 앞장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 주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세금을 아직도 안 내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전히 종교인 과세나 임대소득자 과세 이런 데 미약하잖아요. 취약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있지만 주식 양도소득 과세도 논란이 심해가지고 이제 2천만 원 대상을 좀 줄였죠. 예, 2천만 원 이상에서 부과하려다 이제 대통령께서 나서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것도 시도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많이 버는 분들이 조금 더 책임을 지는 구조. 그다음에 원래 안 내던 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조금 더 넓게 과세를 하는 구조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하나는 수직적 조세정의, 하나는 수평적 조세정의라고 하거든요. 이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세금이라는 게 예민한 문제니까 그거 당사자들 제가 입장에서는 조금 네, 교수님. 문제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다 그라마사 동의해요. 예, 좋은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아니라 대외 의존도의 국가입니다. 예, 대외 의존도 국가고 위에 있는 소득을 밑에다 쓰면은 그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있으면 그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가가 돈을 쓰는 거는 민간이 쓰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비효율이에요. 국가가 세금을 써서 밑에 있는 그 저소득자를 이렇게 보살펴준다. 어떻게 보면 잘 좋게 들리지만은 그렇게 실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네, 정부가 재정 국가가 지출을 큰 늘리는 형님이 것은 다 내가 효과가 알아서 많지 다 않다. 분배해줄게. 그게 안 되고 뭐냐면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민간이 최첨단의 기술로 국제 경쟁을 해서 돈을 끌어와야 그 소득이 끌어와야 세금도 거치고 그 소득을 하려면 민간을 키워서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것이 그거를 실제 저소득자를 위한 것이지 세금만 가지고 부자를 이렇게 한다면 저소득 국가 아프리카 같이 힘든 국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왜 못 사느냐? 세금을 위에서 끌어가지고 세금을 딱 올려서 못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나라 그렇게 쉬운 정책 수단이라면 전 세계가 어렵게 사는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세금 가지고 이거는요 말은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대외 의존도 크고 우리가 최첨단의 기술로 삼성 같은 데 가서 우리가 10여 조 여기 세금 내잖아요. 그렇게 벌어오는 그러한 걸 내면 민간에게서 세금을 많이 끌으면 안 되죠. 민간이 너 야야 오히려 더 줬어. 옛날에는 경제가 어려우면 세금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너 가서 더 많이 가서 돈 벌어오라. 근데 지금은 자꾸 세금을 해서 밑에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울타리가 딱 있으면 말이 위에서 밑에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다 없거든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없다. 예, 제가 뭐 그 말씀을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절대 성공하기 있는데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국 사회가 미국이랑 비슷하게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가 심화돼 가지고 그 문제가 경제적 동력의 발목을 잡는 지적을 국내의 경제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소득층들에게 소비력, 그러니까 생존 여력과 소비력을 늘려가지고 그분들이 내수에 기여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으로서의 일부 부자들의 책임을 늘리고 그들이 서민을 도와줌으로써 서민들도 사회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고 통합하고 부자들은 존경을 받는 사회로 가자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방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그래서 사실 시민단체 중에는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이번에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세는 손 안 댔고요. 오히려 그동안 안 되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많이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방금 홍 교수님 말씀처럼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이 투자할수록 세액 공제를 대폭 늘렸고 그다음에 유턴 기업들 돌아오게 하려고 그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것도 대폭 이번에 완화해가지고요. 유통 기업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사업자들도 뭐 최저임금 이상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간이가세도 2배로 늘리고 부가세 면제 기준도 상향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 조치도 일부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사업하는 분들에 대한 이 어려운 조건에서 코로나19에서 그것이 중소상공인이든 대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든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논란이 그래서 적다고 봅니다. 홍 교수님 그러면 일단 요 어떤 누구한테 걷느냐를 차치하고 이번에 세법 개정안 보면 이게 증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이게 거예요? 지금 그 기업을 위해서 돈을 썼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3,500억이에요. 법인세 깎아주는 게. 1년에 72조 거치는데 0.45% 깎아줘서 깎아준다는 뭐 임시투자 세액 공제 말씀하십니까? 투자세 공제 등 다른 걸 여러 가지 통해서. 다 합쳐서 내년도에 3,500억을 법인세를 덜 걷겠다고 덜 합니다. 걷겠다. 네, 3,500억은 삼성만도 10조 원을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는 기업을 살려서 경제를 일으킨다 하는 정도는 이건 턱이 없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안 깎아주고 그래서 그러면은 고소득자에게는 1조 원을 오히려 기업에게는 3,500 깎아주는데 고소득자는 9천억을 걷고 오고 또 그다음에 증권거래세라는 걸 깎아준다 그러지만 실제 증권거래세는 0.1% 정도 되고 0.15는 농업촌 특별세인데 농업촌 특별세는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를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과세를 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에는 깎아주는 게 요번에 저소득 깎아준다는 거 그게 중소기업 다 합해서 1조 7천억 깎아준다고 그랬지만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의 일부 깎아준다 했는데 중소기업도요 48%가 면세자고 근로자도 39%가 면세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아무리 깎아준다고 세법을 투툼하게 만들어도요 매는 그렇게 만들거든요. 실제는 깎아서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질 않으니까. 쫙 두툼 안 되는데 안 되니까 깎을 게 없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3,500분이 안 됩니다. 그 법인에게 그 수많은 법인세 신고를 하는 데가 70만 개가 넘습니다. 회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것을 요번에 이 세금은 상당히 아까 제일 초점 맞춘 거는 결국 부동산 세제가 요번에 초점 맞은 겁니다. 네, 다른 거는 뭐 증세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특별한 이 부동산에 그것도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정부 안보다 지금 저 국회의원들이 낸 안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지금 뭐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세금은 지금 저 시위하는 분들이 이 세제 개편의 대표적으로 의사 표시가 똑같은 거예요. 이 특징이에요. 세제 개편의 이번 특징은 다른 건 별로 없고요. 이 부동산을 아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과하게 지금 부과하고 있다. 저렇게 평가하고 네. 그 부동산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전 아까 말한 1가구 1주택에게는 훨씬 더 유연하게 또 여러 사례를 감안해서 너무 그분들 부담이 늘어나는 건 저도 반대. 그다음에 1가구 2주택도 보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이랑 와서 자기 고향 조그만한 그 별장까지는 아니어도 초막 같은 걸 유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중과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여러 사례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중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1인이 막 세 채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1채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투기 목적이 분명히 했잖아요. 거기는 저는 지금 6%를 올린다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요. 7%, 8%, 10%까지 올려서 제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정말 국민의 40%가 집이 없었고 피눈물을 흘리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그분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내수에 기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경제에도 부담 주고 서민들도 피눈물 나게 하고 영화 기생충 영화처럼 너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거기에 대해서는
6%가 아니라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저는 네. 그 부분만큼은 정부는 탈없이 올려야 된다고 12%예요, 봅니다. 12%. 저는 일가구 2주택하고 불가피 일가 2주택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완화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최소한 다주택자, 투명 다주택자는 더 올려버리자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홍경 인천대 교수님, 안지인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